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우진 대표 함께합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장 장시영 차장은 전화 연결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FOMC 결과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결과는 매파적인 동결이었는데요.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연준의장 특히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주요 발언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Fed's monetary policy actions are guided by our mandate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In addition, the economy is facing headwinds from tighter credit conditions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5.25% to 5.5%, and to continue the process of significantly reducing our securities holdings. We are committed to achieving and sustaining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bring inflation down to our 2% goal over time. Thank you, and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네, 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서와 점도표 그리고 경제 전망의 차례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여러 체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에는 다 플러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점도표 그리고 성명서와 파월 연설까지 한번 스트레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리는 예상대로 5.25에서 5.5%포인트 금리 동결을 했고요. 일단 이건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건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금리 인상 한 번 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안 할 것 같고요. 2024년도에 중립금리가 상승했습니다. 4.6에서 5.1인데 이걸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피벗 시기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경기 침체가 확실히 뒤로 미뤄졌구나 혹은 안 오겠구나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악재를 받지만 이건 결국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내년에 원래 4번 하기로 했는데 2번 이것도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8명 위원 중에 7명이 유지 그리고 11명이 한 번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딱 제임스 블러드 빠진 거 지난번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파월 연설에 대한 부분 쭉 정리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조심할 거다라는 멘트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상 거의 끝에 도달했다는 멘트 했고요. 세 번째로 연착륙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베이스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매번 데이터를 참고하면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한다는 의미를 이제부터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끝에 도달함에 따라서 긴축 강도에 따른 리스크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 신용 스트레스를 중요하게 관측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뭐 참고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이 수치는 노멀하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유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고려할 때 보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가 부분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리고 소비의 패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관측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인플레이션 영향을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고려할 때 보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주거비 렌트 같은 경우는 재계약할 때 더 내려올 거니까 이거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어 CPI에서 내려오겠죠. 그리고 현재 장기금리 상승은 인플레 관련 문제가 아닌 재무부 채권 공급이다. 그리고 미국의 성장 관련 문제다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셧다운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의 데이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살짝 정치적 발언 섞었고요. 그리고 나는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고 경제에 커다란 영향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시장에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던졌는데 이런 얘기 던져놓고 제가 봤을 때는 하는 척하면서 안 할 거다라는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금리 인하 관련 시그널을 보낼 생각도 없고 정해지지도 않았고 근데 그 시간은 언젠가 올 거다라는 나는 또 정말 일반적이고 항상 하는 얘기 진행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동결했다고 앞으로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시장에서 이제 뭔가 쓸데없는 기대 가지지 말고 일단 우리는 계속 보아가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연준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한 23년 봐온 결과 지금 시장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 주식 사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게 연준의 기본 그들의 어떤 책임감 일종의 책임감이기 때문에 연준은 항상 이제 시장에 반하는 매파적인 기조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달라진 건 없지만 디테일한 건 가져가시고 12월 달 다플라 발표하게 되면 또 달라질 거니까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신중 또 신중을 외치더라고요. 그런 만큼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인호 소장님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시세를 이끌던 주도주가 사라졌습니다. 이를 거래대금도 급감하면서 관망 심리만 커진 상황인데요.
자, 긴 추석 연휴가 지날 때까지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지금 시장 국면을 상승 국면도 아닙니다. 하락 국면도 아닙니다. 지금은 횡보 국면, 즉 소강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경제TV 신문에서 좋은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시장을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2번, 주도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1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얼마만큼 감소됐느냐?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7, 8월 달만 해도 일거래 대금이 14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7조 원, 8조 원 그렇게 뚝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40%가 거래대금 감소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7, 8월 달만 해도 12조 원에 달하던 거래대금 지금은 10조 원을 약간 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증시의 에너지가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거 한번 봐보십시오. 주도주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노을이라든가 아스트라든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스맥이라든가 저는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 기업들의 주력 제품이 뭔지 연간 순이익이 얼마인지 대주주가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될까요? 보통 주도주라는 것은 삼성전자다, SK하이닉스다, LG 엔솔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 기업이 뭘 만들고 금년도 목표 이익이 얼마고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 되는데 최근에 주도주들 9월 달에 가장 상승률 높은 종목들 보면 과연 이 회사가 어떤 제품 만들지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주도주가 없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왕노릇 합니까? 여우나 토끼가 왕노릇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게 다음 주부터 주도주가 부각되겠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금 이현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뭐죠? 이제 추석 연휴 자그마치 일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패턴이 바뀌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빨라야 4분기 즉 다음 주 말인 10월 달에 들어가셔야만이 주도주가 나오고 새로운 시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테마주의 비중을 확 올려야 됩니까? 저는 한 발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테마주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10%를 넘기면 안 됩니다. 90%는 다른 걸 가지고 계시고 10% 미만으로만 테마주에 투자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올리겠습니다. 왜? 워낙 요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니까 15% 미만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은 지금 장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업종의 반가운 소식 만나보시죠. 그동안 신규 사업장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포스코그룹이 이르면 11월 동호안 투자에 착수합니다. 무려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LNF 순환화 리튬 공장 건설 소식까지 김성윤 대표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기식은 2차 전지주 투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지난 4월 달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짚어드린 내용을 아는데 이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항상 이게 실행이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빨리빨리 실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남 광양에 있습니다. 이제 동호안 산업단지 4조 원 투자가 드디어 11월 달에 착수가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는 돼야 되는데라고 4월 달에 제가 아마 멘트를 드렸을 텐데 일단 11월 달에 착수가 된다는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정부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현행 입지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LNF 같은 경우는 어제 경남도청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투자 관련 MOU를 체결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MOU가 아무 필요 없고요. 일단 실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협약을 했고 진행되겠죠. 하동에 일단 대성산업단지에 연간 2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LNF 역시 오는 11월 달에 1차 투자를 시작으로 202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6천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 5년 정도에 걸친 것 같으니까 1년당 한 1,2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게 이제 시행이 됨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삼성전자 계속 뭐 내려가고 오만전자 관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베이스에서 기저에서 쌓이는 걸 잘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2차 전지 밀릴 때마다 진짜 찐 2차
2차전지를 여러분들 계속 모아가실 수 있는 제일 좋은 어떤 증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장시영 차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조정받고 있는 2차 전지주, 현 시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포스코와 LNF 이 두 기업 중에 상승 여력이 더 기대되는 종목도 꼽아주시죠. 사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2차 전지의 당장의 바로 어떤 반등이라든지 또 주도주로의 어떤 복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사실 하지만 앞서 이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MOU 체결한 거 가지고는 아직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LNF는 누구보다도 리튬 공장이라든지 이런 업스트림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하는 회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도 LNF는 살짝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튬 때문인데요. 4분기부터 작년 4분기죠. 작년 4분기부터 원재료 매입액이 매출액을 큰 폭으로 상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사실 당시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구매 계약이 수익성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튬 재고 물량이 2023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은 이제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좀 적용시키게 되면 수익성이 좀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리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LNF야말로 전구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스트림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좀 훼손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도 정상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 뭐 다른 종목들도 다 굉장히 좋습니다만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저평가 매력이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혹시라도 조정이 큰 폭으로 좀 나오게 된다면 또 변동성이 심화가 되게 된다고 하면 LNF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저점 매수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철강 업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철강 업황 다시 한번 악재를 맞았습니다. 일본 철강 기업이 엔저를 등에 입고 저가 매물 공세에 나선 건데요. 국내 철강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고객사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윤 대표님, 자세한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한마디로 이때다 싶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사실 그동안 계속 예측이 돼 왔었죠. 그리고 대부분 알고 있는 이슈고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부분 먼저 좀 앞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철강 기업들, 일본의 철강 기업들이 엔저를 등에 업고 이제 고품질의 연령 강판을 우리나라 시장에 저가 공세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공세라고 표현하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싸졌는지 제가 좀 자료를 살펴봤는데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평균 수입 가격이 톤당 921달러 정도고요. 작년보다 한 16% 정도 싸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원엔 환율이 한 3.9%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엔저 효과가 확실하고요. 거기에 일본 제철 등 현지 그 철강사들이 자국의 유통가보다 우리나라 유통가가 15%가 낮게 덤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조금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뭐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동안 일본산 철강은 사실 품질은 정말 좋은데 이게 비싸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철강이 필요해서 일본에 주문을 하게 되면은 보통 통상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포스코는 보통 한 1, 2개월 만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 유지가 가능했는데 일단 최근에는 싸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리지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만 이게 업황의 어떤 특성상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일단 우리 기업들은 부동산 경기력 악화로 철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유통사들 쪽 체크해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고요. 단 앞으로가 문제인데 결국 사실 이 문제의 시작점도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어쨌든 이제 지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은 이 상황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달러 보유고로 어느 정도 버티겠다라는 전략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영원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일본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일본이 아무로 달러가 많다 하더라도 이제 무한대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로금리 유지하면서 엔저로 수출 유도하는 방식은 분명히 이제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앞에서도 제가 FOMC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 기조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 이제 피벗이 돼서 금리 인하로 내려갈지 모르는데 물론 내년에는 피벗을 뭐 3분기
빨라봤자 3분기, 하반기, 후반 그때 하겠지만 제가 사실상 봤을 때 지금은 일본이 엔저를 누릴 수 있는 제일 피크 지점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채광 관련 기업들이 이 엔저의 영향을 받는 거는 내년까지 정도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받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도 사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엔저에 대한 피크는 1달러에 140에서 145엔 정도를 이제 피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제 보니까 달러당 147엔이더라고요. 피크 많습니다. 그리고 NK 트레이드가 말 청산이 되면 이게 이것과 동시에 그냥 한 번에 엔화는 강세로 이제 강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시대가 끝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밀리면은 매수한다는 전략, 채광 좀 밀리면 매수한다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보시면은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 경제 지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일본이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제 철강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를 증가시켜 버리게 되면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있을 때 중국에서 제가 봤을 때 일본 철강 수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쪽에 이제 혜택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두 개가 악재와 호재가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호재성 이슈가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줄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해결이 될 문제다. 이에 따라서 밀리면 매수한다는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 업황 관련 이야기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BTS 전원이 하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대 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진 대표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니까 주가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한 공시 내용은 뭐냐면은 그 하이브의 이제 이사회에서 BTS 멤버들과 25년까지 순차적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소속 기획사는 사실은 이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구성원들이 멤버들이 재계약에 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이제 재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이제 분명하게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그 BTS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미 벌써 이제 3명이 군대 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고 있고 25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25년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모두 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군대 그 병역 이행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재계약을 갖다 완료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하이브의 입장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재계약이 다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BTS 리더인 그 RM이 어저께 그 공시가 나온 이 시점에 자기의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재계약을 암시하는 그 서류를 갖다가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분위기는 재계약의 순풍이다라고 아직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사실은 이제 하이브에는 BTS뿐만 아니라 뉴진스도 있죠. 뉴진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시카고에서 7만 명 앞에서 뉴진스 단독 공연은 아니었고 거기에 콘서트가 있었는데 뉴진스가 이제 그 초청을 받았는데 7만 명이 저도 이제 영상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뭐 한국 분들 계셨겠죠. 거기에 있는 현지 분들이 뉴진스의 그 노래를 갖고 떼창을 하는 걸 보면서 한국 가서도 있는데도 한국 가서 그대로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에는 그 BTS 말고도 TXT,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도 있는데 여기 월드 투어도 27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빅히트 입장에서는 BTS 외에도 여러 매출 올릴 수 있는 그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올 반기에 이제 그 BTS가 군대 때문에 잡음이 있었고 군대를 갔지만 올 반기에 하이브의 매출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군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이브의 매출은 여전히 순풍을 달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그 계획한 것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또 하나 무엇이냐면 BTS의 이제 아미 그 회원들이죠. 팬클럽이 무려 1,800만 명, 이보다 더 많다라는 수치도 있는데 어쨌건 전체적인 시장 컨센서스는 1,800만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1,800만이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입장에서는 아주 충성스러운 고객입니다. 1,800만 고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빅히트건 이제 하이브건 간에 신규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룹을 갖다가 론칭을 할 때 이들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는 그 하이브에게는 되게 중요한 팬덤이 구성됐다는 것은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아미가 1,800만인 것도 시장에서 매출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시영 차장님, YG 엔터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블랙핑크와의 재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주가도 고점 대비 조정받은 상태로 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 블랙핑크의 재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인가요? 이제 이번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3,500억 원이라는 수익을 냈고요. 이 수치는 미국의 아리아나 그란데의 월드 투어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멤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 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20대를 함께 해줘서 고맙다. 마지막일 것만 같은 이런 콘서트다. 또 누군가는 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된다고 했으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앞으로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도 없는 걸 보면 사실은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YG 역시도 이 하이브처럼 BTS 원팀이 아니라 다른 멤버들의 어떤 이 매출 기여도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레저도 2배 넘는 초동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7년 만에 YG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도 데뷔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게 되게 보면 팬덤 파워 입장에서 사실은 블랙핑크라는 글로벌 최대 스타의 어떤 수강 효과까지 좀 같이 가져간다고 하면 YG 역시도 원팀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놀랄만한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지만은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2024년 블랙핑크의 컴백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완전체 컴백이 없더라도 지수라든지 제니 단독이라든지 이런 솔로 성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저라든지 베이비몬스터 이런 어떤 신인 그룹들의 아티스트 확장성도 존재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었을 때 만약 혹여라도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불발이 된다고 했었을 때 종목이 조금 등락이 조금 과하게 빠진다고 하면 그때 사실은 저점 매수 전략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YG 관련 전략도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남인호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영석 대표가 KT의 새 선장으로 부임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T 계열사들도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지지부진했지만 딱 눈에 띄는 그런 그룹이 하나 있었죠. 바로 KT입니다. KT 본체가 2% 정도 올랐고요. 계열사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금 이은 앵커 말씀대로 김영섭 신임 KT CEO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계열사. 이번에는 KT 클라우드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무바달라 펀드에서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을 투자를 받아서 이것이 호재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펀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요. 투자 운용사한테 자금을 줄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 자산 운용사에서 아무리 수익률, 전년도에 수익률 좋게 나와도요. 펀드 매니저가 작년에 운영하던 펀드 매니저에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안 줍니다. 왜 그럽니까? 국민연금은 기준이 딱 있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가 자주 바뀌는 그런 펀드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KT같이 큰 기업이, 그런 대형 기업이 정말 수장이 없이 거의 8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번 신임 김영섭 CEO에 대해서 매우 기대가 크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음은 KT 같은 경우, 즉 통신업종은 수익성이 급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특성상.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경기가 좀 나쁘다고 우리가 전화 세 통 쓸 거 두 통 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PER은 크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PBR 기준, 즉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각 증권사들이 많이 목표가 잡고 있는 3만 원대 후반 혹은 4만 원대 초반까지는 KT와 KT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진 대표님,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사무중공업이 8월 개별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고요? 예, 정확한 이제 8월 달에 4,26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의무사항은 아닌데 조선사들이 이제 종종 이제 8월 달 월별로 이제 그 매출을 갖다 공개를 하는데 현대사무중공업은 비상장사입니다. 비상장사인데 아주 우량 기업에서 사실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그룹이 현대사무중공업을 이제 IPO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계획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개인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왜냐면 알짜배기 회사를 만약에 IPO를 하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반발을 했는데 그 HD 그룹이 이제 그걸 갖다 수용을 하면서 현대사무중공업을 이제 IPO하지 않겠다, 상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나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공시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자체의 매출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사무중공업의 지분을 80% 갖고 있는 현대사무중공업의 매출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한 것이고요.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현대사무중공업의 매출과 수익에 따라서 많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사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사무중공업의 8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무중공업의 어떤 사업회사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대사무중공업의 어제 매출을 갖다가 그 전년 동기 대비 보면은 48% 뛰었고요. 그다음에 누계 매출로 보면은 역시 36%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무중공업은 다른 이제 조선사랑 더불어서 올해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1일 날로 올해 그 예상했던 목표로 담았던 수주액을 갖다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오션이나 그 삼성중공업은 달성하지 못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은 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발빠르게 움직여서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것을 선점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업계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카타르바 2차 이제 LNG선 발주가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장의 전망으로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이 약 한 10척 정도를 갖다 발주를 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과 실제로 이제 확정된 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확정된다면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랑 매출이 또 한 번 이제 올라갈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10월 달에 어쩌면 뭐 당장 오늘 낼 수 있고 다음 주에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주가가 또 한 번 올라갈 것이고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이거는 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중국 말고 한국에만 줘야 되는데 줄 데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실은 이제 그 분할로 이제 그 매수하신 것도 좋은 이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장시영 차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는 우리 시장에서 수주 잔액이 풍부한 조선주, 주목해봐도 좋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장시영 차장님, 조선주 토픽 종목 꼽아주시면 어떤 종목 꼽아주실 예정인가요? 지금 저는 조선업황이 사실은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연평균 100억 달러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카타르 LNG선이 추가로 또 발주가 나오는데 16척 정도가 수주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 성가는 이전 수주 가격하고 현재가 사이에서 조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가가 좀 더 올라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조건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FLNG라고 해서 이 플로팅 LNG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배처럼 생긴 이 플랜트가 떠가지고 이 천연가스라든지 이 플랜트를 하는 LNG 선인데 FLNG 선이 20에서 25억 달러가 대기 중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신규 수주가 10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올해 이런 어떤 카타르 LNG 선은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FLNG라든지 다른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추가로 수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주가 확보되어 있다고 좀 기대하는 프로젝트가 LNG선이 15척에서 20척, 또 FLNG가 최소 2기 이상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LNG 관련된 선박이나 플랜트가 아니라 탱커라든지 컨테이너선까지 수주를 하게 되면 100억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평균 100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좀 수주하게 되면 향후에 연매출 12조 원이 가능한 이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마진 같은 경우에 해양 플랜트와 LNG선 같은 경우 뭐 대개 한 10%에서 12% 정도를 기록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박이 인도가 되는 시점 그리고 해양 플랜트가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2026년에서 2028년 정도가 되는데 보수적으로 사실은 이제 마진을 10%만 적용을 하더라도 1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뭐 ROE가 20% 이상이거든요. 근데 현재 선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현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실적 성장치 그리고 앞으로의 꾸준함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수주 가능성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조선업황에 대한 어떤 전망을 계속해서 좀 밝게 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기대되는 어떤 이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아서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서라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봐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